우리는 자기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입니다. 지은이는 김수현, 펴낸 곳은 마음의 숲입니다. 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이 책은 작가의 이야기, 친구, 동료, 이웃의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줍니다. 타인의 SNS를 훔쳐보며 비참해질 필요 없고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고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말고 주눅들만큼 겸손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말고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나다운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살 수 있도록 진짜 나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조금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단단한 위안이자 응원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투두리스트,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두리스트, 좋은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투두리스트. 총 6개의 큰 제목 안에 70편의 짧은 글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몇 편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주임은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할까. 갑질이 적당할 듯.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여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의 가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호모 인턴스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일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표정 한번 구기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큰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구는 그녀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꿈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만들었다.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때 겪었던 고통이 아니라 고문관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신의 비굴함이라 했다.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인터넷에 떠돌았던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이다.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조건.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프랑스, 봉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중산층의 기준.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대한민국 연봉 정보 사이트 직장인 대상 설문.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급여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그건 바로 숫자다. 한 번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배너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사주 사이트인가 했는데 그건 결혼정보회사 사이트였다. 나이, 키, 몸무게, 자산액수, 연봉 등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나의 결혼 가능 점수도 알려준다는 거였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알파고가 아닐까 싶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숫자로 책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세워진 숫자의 삶 속에서 개인은 이력서에 쓸 숫자들을 위해 분투하고 지배 평수로 관계의 금을 긋고 파업이나 집회가 있으면 어떤 가치의 충돌인지가 아니라 얼마의 돈을 손해보고 있는지를 헤드라인으로 읽는다. 그야말로 가치는 잊은 채 서로의 값어치만 묻는 숫자의 삶이다. 그런데 숫자라는 건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낮은 값어치가 매겨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위치와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에게 네가 힘들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추측하자면
나는 반에서 잘 떠들고 괄괄한 타입이었는데 조용했던 그 아이는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중증의 중3병을 앓고 있던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대신 난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야말로 힘들 일이 없어 보였다. 예뻤고 다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친해진 그녀는 내게 중3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선생님들의 차별과 편견에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일이다. 그 남자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박연선 작가의 드라마 청춘시대의 마지막 회에선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공항 직원들은 부럽다. 너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라며 서로 속닥거린다. 하지만 사실 진명은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 전 재산 170만 원을 털어 무작정 떠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상처와 결핍을 가졌으며 손상되지 않은 삶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넌 항상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늘 자극받는다 라고 보내왔다. 난 그냥 엎드려서 쇼핑몰 배송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주눅들만큼 겸손하지 말 것. 한 에세이 작가가 신춘문예나 문예지를 통해 등단하지 않은 자신이 작가라고 불리는 것이 민망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작가의 사전적 의미는 글이나 그림 등의 창작자일 뿐인데도 10여 권의 책을 내고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그녀조차 작가의 자격 앞에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문득 어느 여행자의 일화가 떠올랐다. 여행자는 유럽 어느 술집에서 한 바텐더를 만났다. 바텐더는 여행자에게 자신을 시인이라고 소개했다. 그 말에 여행자가 당신 이름으로 나온 시집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바텐더는 아니요, 시집을 낸 적은 없지만 시를 쓰기 때문에 시인이죠. 라고 대답했다. 왜 누군가는 10권이 넘는 책을 내고도 작가라 불리는 것을 어색해하고 다른 누군가는 시집 한 권 없이도 스스로를 당당하게 시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 개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건 문화의 차이가 크다. 그 차이는 공교육에서도 보여진다.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실예로 생각의 지도의 저자 리처드 니스벳이 밝히길 그의 고향에서는 교육의 목표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논쟁까지 있었다고 한다. 우리 입장에선 별게 다 논쟁거리다 싶기도 하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큼 개인의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관계 지향적인 사회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을 배우며 관계 맺는 법을 가장 먼저 익힌다.
사실 따로 가르칠 것도 없다. 요약하자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란 이야기. 우리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교육받기보다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받았다. 영어에는 대응할 단어조차 없는 눈치가 한국인은 유난히 발달한 것도, 서양인이 보기엔 자기 비하에 가까운 겸손도 이러한 문화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오랜 수련의 결과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하여, 주제 파악 못하고 꼴값 떤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고도의 눈치와 겸손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 앞에서 머뭇거린다. 물론 겸손도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도 미덕이다. 그러나 그 가치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주눅드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에 있을 뿐이고, 타인의 감정을 염려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미덕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지칠 만큼 눈치를 볼 필요도, 주눅들 만큼 겸손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가장 존중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다. 약간의 근자감과 어느 정도의 개시앙 마이웨이 정신이 필요하다. 나 외엔 무엇도 되지 않을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장래 희망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귀리 부인에 대해 어디선가 주워듣고는 귀리 부인과 같은 여성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실상 나는 정자와 난자 시절부터 과학자와는 거리가 멀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의 나는 그런 공수표를 남발해도 괜찮았다. 9살짜리 꼬마가 구체적으로 물류회사에서 구매를 담당하고 싶다거나 중견회사에서 회계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의 꿈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인가에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한다. 예전에 한 피부과 의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의대를 나와 강남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의사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그에게 어떤 개성이나 철학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성장하지 못한 아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득 그에게 지금 행복하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라고 답했다.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학벌에 더 큰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더니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매달려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는 의대에 갈 수 있어서 의대에 갔다고 한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는 없었고 대학에 가서도 빡빡한 의과 공부와 인턴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쫓으며 자신의 내면은 바라보지 못했고 그것은 그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런 그에게 중요했던 건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자신의 공허한 내면과 희미한 정체성을 채우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적 정체성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의사가 되면 해결될 거라 여겼지만 더 큰 병원과
더 높은 연봉과 더 좋은 배경에 붙잡혀 있을 뿐 텅 빈 내면은 어떤 외적 가치로도 채워질 수 없었다. 물론 한 개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돈벌이만은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업이란 보다 자기다워지는 일이지 없는 자아를 창조하는 일은 아니다. 시작이 되는 눈뭉치가 있어야 눈덩이를 굴릴 수 있다. 내면은 돌보지 못한 채 외면의 가치만을 쫓는 한 언제나 비교 속에서 살 뿐 결코 진짜 행복과 자존에는 닿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절실한 건 우리를 증명할 명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누군가와 함께할 것. 한때 고독력을 주제로 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책을 읽을까? 서은국 박사의 책 행복의 기원에서는 사람의 DNA가 생존을 위한 지침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책 내용이 인상적이라 설명하자면 DNA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대한 매뉴얼이 담겨 있다. 생존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억제되도록 스트레스 시스템이 작동하고 생존에 좋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도파민이 팡팡 분비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건 생존을 위한 DNA 전략인 것이다.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음식과 인간관계다. 시주새 파킹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무리 생활을 하던 조상들에게 무리에서 이탈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론 생존에 대한 위협 신호다. 음식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은 현대인에게 인간관계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소로 남았고 강력한 위협 신호로 진이 빠진 사람들에게 혼자의 유용성과 기쁨을 설파하는 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책들의 이야기가 맞다. 이제는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세상이 워킹데드의 세트장으로 변하지 않는 한 배고픈 순간에는 체크카드가 있고 위험한 순간에는 경찰이 있으며 만약의 순간에는 보험사가 있다. 신세계가 펼쳐진 거다. 그러니까 이젠 고독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DNA의 과민 반응일 뿐 좀 미움받아도 안 죽는다. 다만 이 기쁜 소식 가운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신세계에 맞춰 우리의 DNA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것.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 이 신세계의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건 문학이 아닌 진화 심리학의 영역이며 감성이 아닌 본능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며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말고 많은 사람 중 나와 주파수가 같은 누군가를 발견하라.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해서 식음을 전폐할 필요가 없듯이 또라이를 만나 힘들었다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상한 음식을 골라내는 후각이고 진심 없는 인간들은 곁에 두지 않는 안목일 뿐. 당신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정을 찾아라.
나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믿음이 가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안정제이자 행복이란 추상적인 단어의 유일한 실체일 것이다. 약속 시간에 늦는 그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닌 사과이고, 짝사랑 중인 그녀에게 필요한 건 타로 상담이 아닌 용기이며, 외로운 그에게 필요한 건 고독을 견디는 힘이 아닌 진실한 누군가이다. 나의 몫을 외면하지 않을 것. 요즘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예전엔 이것저것 흥미가 많았던 것 같은데 나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적당한 조언은 무엇일까? 1. 취미를 가져봐. 2. 동호회에 나가봐. 3. 여행을 가봐. 4. 정신 상담을 받아봐. 이런 조언도 가능하겠지만 문득 친구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당시의 친구는 야구는 물론 주말 근무가 일상이었다. 거기다 회사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정규직에서 갑자기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앞으로의 상황도 불투명했다. 그러니까 친구가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장시간의 노동과 고용 불안 때문인 거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불안했던 친구가 약간의 짬이 난 시간에 어떤 생산적이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기에 어떤 위로도 부적절했다. 근로 환경의 개선, 그리고 삶의 최소한의 안정성 없이 실존의 문제는 위로로 덮이지 않는다. 우리에겐 위로가 아닌 무엇이 필요할까? 2004년도에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까진 대다수가 토요일에도 출근을 했다. 그런 우리에게 불금이 생긴 건 개인의 치열한 노력도, 개인의 강한 의지도 아닌 사회 시스템의 변화였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개인의 삶만은 돌보며 살아간다. 나 하나라도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잠을 7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고 스펙 3종 세트를 스펙 5종 세트로 채운다. 그러나 결국 분투하는 또 다른 개인은 잠을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이고 스펙 5종 세트를 스펙 7종 세트로 채울 뿐이다. 개인이 불행한 이유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개인의 불행은 자기 착취적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것이 곧 사회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모두가 광장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흑백론에 사로잡혀 개인의 노력을 경시하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 골목상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형마트가 아닌 재래시장이나 골목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파업에 나선 사람들을 응원할 수 있고 기울어진 언론의 균형추를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대한 언론에게 후원할 수 있고 부패한 정치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리 없겠지만 그래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속물들이 세상을 뒤엎을 수는 없겠지만 보통의 존재인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일상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 때문이듯
만약 세상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각자의 3% 노력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각자의 몫을 하자. 우리 사회의 유일한 구원자는 외면하지 않는 개인이다. 우리 시행착오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말자. 우리에게 성숙한 시민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